지금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석유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괴물 미사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탄도 무게만 8톤인 미사일, 현무5입니다. 지금 유럽 각국 정부가 독일 방산 기업의 전차를 주문하면 납품 예정일이 6년 뒤로 찍혀 나옵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독일 공장이 1년에 전차를 최대 48대 만들 때 우리나라는 200대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달려오는 겁니다. 보통 탄도미사일 탄두는 1톤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8배에 달하는 탄두를 달아버렸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무게의 탄두를 실전에 배치한 나라가 없거든요. 중국과 일본이 경악하고 미국조차 우리 기술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안보를 구걸해야 하는 기막힌 역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K방산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했는지 그 숨겨진 전략과 현무5의 실체를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 스웨덴이 독일 방산 기업의 전차 44대를 주문했거든요. 러시아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오니까 군사력을 빨리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고 대금 지불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납품 완료 일정이 2031년으로 찍혀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부터 꼬박 6년을 기다리라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당장 쓸 전차를 6년 뒤에 주겠다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요. 독일 기업의 전차월 생산 능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달에 최대한 만들어봐야 4대, 1년을 꼬박 돌려도 48대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냉전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유럽은 무기 만들 돈을 줄여왔습니다. 공장 문을 닫고 기술자들을 내보낸 채 생산 라인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그러다 막상 전쟁이 터져서 대량으로 전차를 찍어내려고 하니까 기계도 없고 사람도 텅 비어버린 거죠. 급해진 독일 정부가 여기에 156조 원짜리 특별기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마련됐지만 정작 무기를 만들 공장과 기술자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른 산업으로 다 흩어졌으니까요. 허허벌판에 공장을 다시 짓고 생산 라인을 깔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교육하는 데만 또 수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내일 당장 쓸 전차를 뽑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게 스웨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는 물론이고 독일 본국까지 앞다퉈서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이랑 장갑차를 대거 보내주느라 자기네 창고 비축분까지 싹 다 바닥나 버렸거든요.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선언은 펜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지만 그 빈 창고를 채울 진짜 무기가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기술력 좋다는 군사 동맹이 막상 실탄과 전차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힘을 잃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공장을 멈춰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급해진 유럽 국가들이 고개를 돌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물량도 넉넉한 데다 실전에서 검증까지 끝난 장비들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2025년 수주액은 154억 달러를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창원과 부산의 방산 공장들은 밤을 새워가며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물건이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완성된 무기거든요. 그리고 그 무기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쥐어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 공장의 생산 속도가 다른 나라들을 얼마나 압도하고 있는지 확실한 숫자들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이 전차 44대 납품하는데 6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K2 전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약 1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6년이냐, 1년 반이냐. 이게 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한 독보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숫자거든요. 연간 최대 생산량으로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독일이 1년에 48대를 겨우 만들 때 우리 현대로템은 200대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경쟁국보다 4배나 빠른 압도적인 생산력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동네에 갑자기 험악한 불량배들이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당장 나를 지킬 무기가 필요한데 평소 믿고 쓰던 가게에 전화를 했더니 주문이 너무 밀려서 6년 뒤에나 물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도 꽉 찼다고요. 그런데 옆 골목에 새로 생긴 가게가 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갖다 놓아줍니다. 심지어 성능도 이미 동네 사람들한테 검증을 마쳤습니다. 불량배가 담을 넘으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전화를 하시겠어요? 지금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서울에 전화를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속도가 곧 무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각국 정부에는 무기 성능의 미세한 차이보다 당장 내일 쏠 수 있는 납기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첨단 기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다면 그게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출 실적이 늘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산 수출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자동차나 일반 제조업을 가볍게 뛰어넘거든요. 생산 라인 하나가 돌아갈 때 끌어오는 연관 산업의 범위가 정말 넓으니까요. 그 결과가 고용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방산업계의 고용 유발 효과는 약 10만 명에 달하거든요. 수출 10억 원당 약 5명꼴로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 중 25%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연구직입니다. 방산 수출이 단순히 나라 이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튼튼한 엔진이었던 셈이죠. 반도체 못지않게 우리 경제 안쪽 깊숙한 곳까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나라 무기만 찍어내느라 정작 우리 창고가 비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깊숙이 숨겨둔 진짜 괴물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탄두는 1톤도 채 안 되거든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도 수십 년 동안 그 무게를 기준으로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8톤짜리 탄두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현무5입니다. 탄두 중량만 8톤인 괴물 같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죠. 오랫동안 존재 자체를 꽁꽁 숨겨왔던 비밀 무기였거든요. 군 내부에서만 극비로 다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전 부대에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 정도 무게의 탄두를 미사일에 실어서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없거든요. 존재를 숨겨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입니다. 적이 정체를 모르는 무기가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상대방이 우리 전력을 계산할 때 이 카드를 아예 빼놓게 되니까요. 그런데 배치를 끝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건 이제 대놓고 보여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괴물이 있다는 신호를 주변국에 확실히 보낸 거죠. 지하 100m, 두꺼운 콘크리트와 강철로 둘러싸인 지휘 벙커가 보통 그 깊이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정도 깊이는 어지간한 무기로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명중해도 충격이 옆으로 분산되면서 지하 구조물은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8톤짜리 관통탄이 날아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표면을 뚫고 콘크리트를 박살내면서 지하 100m 깊이까지 사정없이 파고들어 터집니다. 촘촘하게 얽힌 철근이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숨어있든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깊숙한 곳에 숨어도 끝까지 찾아가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죠. 억지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쏘는 게 아니라 쏠 수 있다는 걸 상대가 아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드는 힘이죠. 핵무기가 수십 년 동안 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막아온 원리랑 똑같거든요. 쏘지 않았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현무5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재래식 무기인데도 어지간한 지휘 벙커와 핵심 시설을 한 발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니까요. 여기에 숨겨진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무5는 탄두를 1톤으로 줄여서 달면 사거리가 최대 5,000km까지 쭉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쏘면 중국 베이징은 물론이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8톤 탄두로 땅속 깊은 곳을 뚫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탄두만 갈아 끼우면 언제든 장거리 타격 무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하나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에만 기대야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건드리면 미국이 대신 싸워줄 거라는 믿음으로 버텼던 거죠. 지금은 다릅니다. 현무5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적의 심장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우리만의 칼날이거든요. 우리 손으로 만든 기술력이 뒷받침되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앉는 위치부터가 달라집니다. 어떤 협박이나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도 등에 이런 무기를 쥐고 있는 나라는 반응의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국방부는 현무5를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임기 내에 작전 배치를 끝내겠다는 목표도 세워뒀더라고요. 한 발이 아니라 수십 발, 수백 발이 야전에 깔린다는 뜻입니다. 괴물이 하나가 아니라 때로 나타나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독일이 방산부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생산 라인이 비어있지만 수년 안에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속도의 우위가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 몇 대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한 말뚝을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창과 방패를 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같은 우리 방산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방산 섹터는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무섭게 사들이는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다가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무기는 한 번 팔고 나면 끝나는 단발성 거래가 아니잖아요. 폴란드의 K2 전차를 팔면 그때부터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전차는 주기적으로 기름치고 정비해야 하고요. 부품 다르면 갈아줘야 하고 기술이 바뀌면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합니다. 군인들이 이 복잡한 기계를 제대로 다루려면 훈련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정비랑 부품이랑 교육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처음 물건 판 회사한테 가야 하잖아요. 계약서 한 장에 30년이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동네에 큰 건물 하나 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팔고 나면 땡이 아니거든요. 30년 동안 그 건물의 관리비랑 수선비, 리모델링 수익을 꼬박꼬박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K방사는 지금 그 건물주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기 한 번 팔고 털어내는 냄비 장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월세 받는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더라고요. 수출하는 나라들이 자기네 땅에서 직접 무기를 만들고 싶다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우리 기술만 뺏기는 리스크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걸 역으로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세우긴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공급하거든요. 현지의 K방산 생태계를 깊숙이 심어버리는 전략입니다. 껍데기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도 심장은 결국 한국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수출이 잠시 끊겨도 유지보수와 부품 수익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산 기업들은 항공기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수입해다 썼잖아요.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어도 정작 그 심장부는 남의 나라 기술에 기대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부터 국방 반도체, 핵심 전자장비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 단가는 올라가고 경쟁국들이 따라오기는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만의 우위가 더 오래가는 단단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LI진엑스원의 비공 미사일이 미 해군 도입 검토 목록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비공은 소형 드론이나 적어도 위협을 잡아내는 미사일이거든요. 최강이라는 미국도 이 분야에서 빈틈이 생겼는데 그 자리를 우리 미사일로 채우겠다는 거죠. 미국 본토 방어망에 우리 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무기를 파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동맹국인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기막힌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방사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니까 일자리가 쏟아지고 우리가 무기를 대주니까 동유럽이랑 중동 국가들이 알아서 우리 곁에 줄을 서거든요. 안보가 경제를 먹여 살리고 그 경제가 다시 안보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흐름을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무기를 많이 팔다가 결국 우리나라가 분쟁의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인 거죠. 물론 이런 흐름을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시민단체들도 꽤 많고요. 우리가 무기를 파는 나라들 중에 실제로 전쟁 중이거나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무기를 많이 팔수록 결국 우리가 분쟁의 타겟이 될 거라는 지정학적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커질수록 어딘가의 싸움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엮이는 리스크는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무기가 없어서 혹은 나라가 약해서 평화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우리 역사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수백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한테 치이고 침략당하고 결국 나라까지 뺏겼던 건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사방이 적인 상황에서도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들은 착하게 살아서 평화를 유지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해지는 길을 택한 거죠. 군비를 늘리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다시 봐야 합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이랑 소련이 서로를 향해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었을 때를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팽팽한 긴장이 흘렀지만 정작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건드렸다가는 같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공포가 오히려 전쟁을 막는 억지력이 된 거거든요. 반대로 힘의 공백이 생긴 곳에서는 어김없이 비극이 터졌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될 때, 리비아가 혼란에 빠질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떠날 때, 힘이 사라진 자리에 전쟁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타겟이 될 리스크가 있다는 말, 일리가 있죠. 하지만 동네에서 누가 제일 먼저 괴롭힘을 당하기 쉬울까요? 제일 힘없는 집일까요? 아니면 건드렸다가는 크게 다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집일까요?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릴 거라는 건 약한 나라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힘없는 나라가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건드려졌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 수출을 당장 중단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분쟁이 멈추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빠진 그 자리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들어가서 그 시장과 영향력을 다 가져갈 뿐입니다. 분쟁은 계속되는데 우리는 수익도 영향력도 다 잃게 되는 거죠. 착한 결심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냉혹한 비즈니스 현장이거든요.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힘을 키우지 않고 동네북처럼 막고 뺏기는 리스크를 그냥 견디든가, 아니면 압도적인 근육을 키워서 건드리면 다친다는 걸 증명하는 리스크를 선택하든가. 힘없는 평화보다 힘 있는 억지가 훨씬 길고 안전하게 간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스스로 강해져서 안전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셈이죠. 그리고 이 힘이 단순히 안보를 넘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방위산업이 우리 경제 전반에 뿌리는 부가가치가 무려 13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거든요. 제조업 평균을 가볍게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착착 진행될수록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무섭게 커질 거예요. 예전에 외국에서 비싸게 사오던 부품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그 막대한 돈이 고스란히 국내에 남으니까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술력도 우리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산업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장부에 찍히는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힘이 그 이면에 숨어 있거든요. 자동차 한 대 팔면 돈이 들어오고 스마트폰 팔면 수익이 남잖아요. 그런데 무기를 파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통째로 따라오니까요. 우리 무기로 훈련받는 군대, 우리 부품으로 굴러가는 장갑차, 우리 시스템이 깔린 방공망까지, 이게 한번 엮이면 짧아도 30년은 좋게 가는 관계거든요. 상대 국가는 우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눈치를 보게 되는 셈이죠. 우리와 맺은 관계를 함부로 끊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폴란드가 지금 한국에 유난히 우호적인 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루마니아가 한국 기업 투자를 받으려고 발벗고 나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한 나라와 맺는 외교의 단단한 뼈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무기라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외교 수단을 손에 넣은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무기를 사가는 나라는 보통 경제 협력까지 세트로 묶어서 진행하거든요. 방산 계약서 뒤에는 자원 개발 협력이 따라붙고 인프라 수주나 에너지 협정이 줄줄이 이어지니까요. 무기 하나를 판 걸 넘어서 그 나라 경제 생태계 전체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에너지와 안보, 그리고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묶음으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이 산업은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수출 테마가 아니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경제 엔진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경기 흐름을 심하게 타잖아요. 잘 나갈 때는 무섭게 벌지만 침체기엔 꺾이기 마련이니까요. 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산은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분쟁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니까요.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방어주의면서 동시에 무섭게 크는 성장주인 셈입니다. 지구가 평화로울 때나 혼란스러울 때나 언제든 필요한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한국과 강대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뒤바꿔 놓고 있을까요? 툭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며 우리를 압박하던 그 서러운 시절이 이제는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협박이 먹히던 시대가 완전히 저물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툭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미국이 짐 싸겠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겁부터 먹어야 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이 배를 고치고 정비하는 MRO 역량이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미국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 미 해군 함정 수리가 예정보다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밀리는 일이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곳이 자기 배를 제때 못 고쳐서 발을 구르는 중인 셈이죠.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게 우리 조선소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역량을 빌려 쓰겠다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네 바다 지킬 배를 못 고쳐서 우리 조선소 앞에 줄을 서야 하는 기막힌 풍경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유럽 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유럽이 포탄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공장 문 닫고 놀리느라 갑자기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할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 텅 빈 창고를 채워준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 포탄 없이는 전쟁을 계속하기조차 힘든 구조가 됐거든요. 재무장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정작 무기 만들 실력이 없어서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한국이 없으면 자기네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지경까지 온 거죠. 요즘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먼저 요구하거나 강대국 눈치 그만 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이 분노 아래에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만 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외교는 강대국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살피면서 우리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제는 그 판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조선소로 달려오고 유럽이 우리 포탄 창고를 기웃거리거든요. 우리가 손을 떼는 순간 그들의 안보 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협상 테이블에 앉는 우리 자세부터 달라질 수밖에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싫으면 거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주권이거든요. 남의 나라의 안보를 구걸하던 비참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 생산 라인에 매달리는 역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그 힘. 무기가 팔린다는 것, 그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신호거든요. 방산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뉴스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가진 냉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내 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건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지독한 무력함을 그대로 물려주는 일과 같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뼈아프게 겪어온 역사이기도 하고요. 지난 영상들에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라.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이 있다는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목소리만 큰 감정이 아니라는 게 오늘 증명된 셈이죠. 우리가 확인한 팩트들이 그 단단한 근거가 되거든요. 1년 반 만에 전차를 찍어내는 속도, 지하 100m를 날려버리는 현무5, 그리고 미 해군이 자기 배를 고치려고 우리 조선소 앞에 줄을 서는 현실 말이죠.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며 보호받아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세계 경찰이 비운 자리를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무기로 채우며 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강자가 된 겁니다. 이제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조선소 역량에 전적으로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현무5가 실전에 배치됐다면 아직 베일에 쌓인 비닉 무기들이 더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어떤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대한민국에 숨겨진 무기 체계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깊이 있는 주제를 계속 다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